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빚내서 집 사지 않으면 넌 거지가 된다. 그래서 집 산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안 산 사람들한테 맨날 벼락거지니 뭐니 놀렸는데, 집 사고 나서 거지냐 아니냐는요,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 DSR 100%가 넘는 사람이 157만 명이나 된다. 그래서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 평균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데 지출하는 대출자는 275만 명이고, 이 중에 175만 명은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 역시도 4만 명 증가했고, DSR 70% 이상인 차주는 다중채무자 중에서 25.9%를 차지했고, 275만 명 중에서 117만 명은 다중채무자다. 그리고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취약차주는 올해 2분기 말 129만 명으로 3만 명 늘었다. 작년 말 대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워딩을 좀 해놨습니다. 고소득층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않죠? 다중채무자이면서 취약차주인 이 129만 명,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DSR 70%를 넘어서는 275만 명 안에 들어가겠죠. 다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136만 명,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DSR 70%를 집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따져보면 고소득층이 대부분 나오고 있죠. 특히 이 고소득층의 대출은 대부분 주택 취득 목적으로 빌리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는 DSR이라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과거에는 미친 대출도 엄청 많았어요. 불과 요거는 전수조사한 거 아니고 표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대비해서 저소득층 대비 고소득층 연체율이 많이 늘었다. 저소득층이 연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샀던 고소득층들이 연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 대비로. 그렇다는 것은 빚내서 집 샀다가 금리는 올랐고, 최근엔 고정금리 비중 높아졌다지만 과거에는 변동금리로 많이 받았고, 코로나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파를 많이 받는 거고, 올해는 2019년에 대출을 받았던 고정금리자들이 여파를 받는 거고, 내년에는 코로나 시작이었던 2020년 완전 최저금리 때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DSR 생각 안 하고 60% 70%씩 빌린 사람들이 당시에는 60% 70%였겠지만 어느 순간 100%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처박혀 있으니까 돈을 많이 풀면 뭐하나, 시중에 돈이 안 돌죠.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 내수시장이 작살나고, 그래서 적어도 먹고 살 만큼 벌던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이런 곳들에서 자영업자는 종업원을 줄이고 나홀로 자영업자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는 거고,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죠. 버는 돈이 없어진다. 나는 이 정도 빚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냈지만, 공무원급 아니면요 100% 그렇게 내가 그 돈을 계속 벌 수 있다, 이 회사에서 안 잘리고 있을 수 있다, 혹은 내가 이 정도 장사는 돼서 낼 수가 있다, 이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빚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심지어 최근에 터지는 자영업 대출 중에서도요, 자영업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원리금 갚을 돈들 점점 늘어나죠. 그렇다고 과거에 초창기 때 윤석열 정부 23년도만 하더라도 갈아타기 엄청 많이 나왔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갈아타기 엄청 잘 됐죠. 지금 갈아타기 돼요? 갈아타기 안 되죠.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래도
한 70% 정도면 내가 30%는 먹고 살만해. 30% 가지고 내가 진짜 하루에 라면 먹고서라도 어떻게든 버틴다.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올 때까지 이악 물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돈을 안 주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임금 체불이 7월까지 1조 2261억으로 사상 최대를 또 돌파했습니다.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2조를 돌파한다. 임금 체불만.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돈을 엄청 잘 버느냐. 사장도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돈이 안 벌리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안 벌려도 기존에 돈 벌어놓은 거 뭐 가지고 한다. 그 사람들은 이미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지금 예금에 넣어놓고 있잖아요. 예금이 왜 역대급으로 증가를 할까? 금리 내리기 전에 예금에 때려붓는 곳이 어딨어요? 되게 요즘에 언론에서 웃기게 말하는 게 예금에 자금 늘어나니까 금리 내리기 전에 마지막 고금리로 예금을 때려붓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금리 내렸을 때 뭐 했는데요, 여태까지? 코로나 때 금리 내리기 전에 예금에 때려 부었어요? 아니면은 금리 내리는 징조가 나오니까 그거 빼가지고 딴 거 샀어요. 그들은 이미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겨놓고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아보려고 하는데 경제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돈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신규 유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신규 유입을 10년 뒤에 신규 유입될 사람들 지금 미리 끌어다 썼어요. 어느 나라가 2030 때 집을 사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살 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해서 빌려줬는데 그걸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부동산 원 지표 계속 들이대면서 집값은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타낸 새로운 것에 따르면은 가격이 서울 4.5, 수도권 4.4% 떨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평균 가격은 다르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전체 평균 낸 그런 지표가 아니에요. 전체 평균 낸 지표는 이런 거지. 근데 이 전체 평균 낸 지표를 보더라도 어때요? 6월부터 이미 꺾이고 있었다. 9월, 10월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제외하더라도 6월에서 7월, 7월에서 8월 넘어갈 동안 1, 2% 정도씩 떨어졌다. 그래서 1, 2% 떨어진 게 오른 게 얼만데 1, 2% 떨어진 거 가지고 나를 치냐? 그게 아니라 시작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사실은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2023년, 2024년 집값 올라간 거 가지고 제가 정부에서 억지로 부양해서 한 거지 이거는 정상적인 상승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올라가니까 또 뭐 핑계 대느니 뭐 일단 개소리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뭐 누구요? 김모민 교수님 슈퍼사이클이니 뭐니 해가지고 집값 안 떨어지고 폭등을 할 것이다. 집값은요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그랬죠. 지들이 맨날 주장하던 거였어요. 자, KB 부동산에서 뽑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자, 연간 거래량을 뽑아 볼게요. 이 거래량이 과연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침체됐다는 이럴 때 이때보다 거래량이 더 적은데? 거래량이 작살이 났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상승 사이클이냐. 그들이 이야기했던 게 집값은 수요 공급의 논리입니다. 수요가 없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라서 부담돼서 못 사는 거다.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올랐어요, 정책 대출로. 그러니까 억지 부양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그냥 껴 맞추기가 아니에요. 거래량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연도별 그래프잖아요. 여기서 그 5년 평균 그래프 보면요. 적어도 100만에서 8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작년에 집값 떴다고 하는데 거래량 55만이고 올해 뜬다고 하는데 요거 두 배도 아니죠. 지금 이미 3분기까지 지났으니까 4분의 1만큼 더 늘리더라도 작년만큼밖에 안 나오겠죠. 수요가 이렇게 없는 시장이 무슨 정상적인 상승 시장이고 무슨 슈퍼사이클이고 어쩌고 저쩌고 끼워 맞추기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상승거래도 50% 밑으로 줄어들었고 똘똘한 채가 집합한 서초구도 22%, 5채 중에 한 채 정도밖에 상승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대출을 더 쪼이겠다고 합니다. 성에 안 찬다. 계속 스트레스 주겠다. 성에 찰 수가 있어요?
주담대 20% 줄었는데 은행 영업일이 많이 줄었잖아요. 저번 달에 뭐 있었어요? 추석 있었잖아요. 추석이 그냥 추석도 아니었죠. 추석 제외하고 보면은 영업일 대비로 보면은 10몇 %밖에 12% 정도밖에 안 줄었습니다. 12% 줄었는데 와 대출 엄청 줄었다. 이제 대출 규제 끝 할 수 있어요? 이미 연초에 얘기했던 은행 목표는 초과한 지가 오랜데 더 줄지는 둘째치더라도 적어도 풀진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풀진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 저조한 거래량이 계속 이어질 텐데 수요가 없는데 집값이 오른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여태까지 수요 공급은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부정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기서 이제 저 거지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대신 거지가 돼줄 사람 찾는 방법. 나 대신 거지가 돼줄 사람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사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나만 계속 거지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